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조건, 자원, 그리고 세계의 군집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3장에서는 지금 똑같이 조건과 자원이 어떻게 생물 개체, 그러니까 생물 하나하나 그 각각 individual 또는 population, 개체군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은 이번 장에서는 조금 더 큰 규모에서,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지구적인 규모에서, 그리고 또 약간은 국지적인 환경에서 조건과 자원이 어떻게 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내용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정리해보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장에서는 조건과 자원의 상호작용이, 이제 큰 규모에서 전체 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 결과를 배출하는지는 우리가 관심 있는 선택하는 규모, 스케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우 큰 지구적인 규모에서 기후대별로 그 기후대에 속한 조건과 자원이 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에서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에서 해발 고도에 따라서 같은 기후대 안에서 해발 고도에 따라서 조건과 자원이 틀려지고 그 틀려진 조건과 자원이 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결과물은 우리가 연구하고자 또는 관심 있어 하는 공간적 또는 시간적 규모에 따라서 그 생태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적인 규모에서 기후가 조건과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후가 지구 수준의 대규모 생물 군집의 분포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이렇게 기후대별로 모든 것이 균질하게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 동일한 기후대 안에서도 국지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 물과 얼마나 가까운지, 강과 얼마나 가까운지, 해발 고도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소규모에서 기후가 또다시 변화하고 조건과 자원에 또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기후대 안에서도 매우 비균질적인, 헤테로지니어스한 우리가 그 생물 군집에 대한 영향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울 4-2절에서는 공간적인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에는 4-3절에서는 시간의 규모에 따라서 조건과 자원이 변화하면서 군집의 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 4-4절에서는 지구의 주요 육상 생물 군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조건과 자원의 상호작용이 큰 규모에서 전체 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생물 군집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군집의 정의는 뭐였죠? 군집은 다수의 종의 개체군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각각의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종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적인 대규모에서의 기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요인들, 이번 절에서 다룰 태양광선, 그 다음에 해류, 산지 지역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태양광선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자, 지구에서 대규모로 본 생물의 지리적 분포는 일단은 먼저 행성의 운동 때문입니다. 자,
1년을 주기로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의 기울기 때문에 위도가 다른 곳은 각각 다른 강도의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태양광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적도가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적도와 열대지역은 태양광선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위도보다 더 따뜻한 것이죠. 또한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열대지역 공기가 수분 보유 능력, 즉 Water Holding Capacity가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선은 증발에 의해서 식생에서 물을 뺐지만 공기가 아주 습하기 때문에 물이 응집해서 다시 비로 그 지역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환으로 국지적으로 공기가 대기권으로 상승하기도 전에 국지적 강우에 의해서 수증기를 대부분 잃어버려서 열대지역으로부터 그 순환하는 공기는 이미 그곳에서 다 수분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돼서 이제 지구적인 환경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규모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우리 해류의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류 역시 태양광선과 마찬가지로 기후 패턴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남반구의 해류는 시계의 반대 방향 왼쪽으로 지금 순환을 하고 있죠. 남반구의 해류는 차가운 남극 해수를 끌어올려서 대륙의 서부 해안을 따라 흐르게 하고 열대지역의 따뜻한 물이 동쪽 해안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화살표를 잘 따라가 보시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류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이제 남반구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고요. 북반구에서는 해류는 시계 방향 이제 반대 오른쪽으로 돌고 북극의 차가운 해수를 대륙의 서부 해안으로 운반하고 따뜻한 열대지역의 해류를 이제 동쪽 해안을 따라서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북반구의 해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순환 양식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남미 서부 지역의 시원하고 건조한 기후는 남극 훔볼트 해류의 영향이고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기후는 북극 해류의 이제 영향입니다. 반대로 북미 지역의 북반구 쪽의 북미 지역의 동부 지역은 강력한 열대 걸프 해류로 대서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수송하고 서부 유럽의 기후에까지 이 해류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양광선과 마찬가지로 이 물의 해류의 흐름에 의해서 북반구와 남반구 그리고 그쪽에서 대륙의 서부 쪽과 동부 연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 해류의 영향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대규모에서 기후 유형을 결정하는 세 번째 요인인 산지 지형 또는 육상의 지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상의 지형은 육상의 기후 패턴에 중규모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죠. 큰 규모에서는 태양광선과 해류가 이제 큰 패턴을 결정을 하고 육상에서 그 육상의 이제 지형의 패턴이 중규모에서 기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바람은 산지 지형을 만나면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의 결과로 차가운 공기가 되며 이 차가워진 공기는 바람이 부는 산지의 사면 지역에 비와 눈을 뿌리게 되고 그 결과로 적은 수분을 함유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반구에서 강수량, 지금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강수량에 미치는 전형적인 산지 지형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습기를 머금은 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산지를 만나면 이제 상승을 하고 상승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서 냉각이 돼서 비 또는 눈을 이제 수분으로 육지에 방출을 하고 그것이 산을 넘어서 동부 비탈면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미 수분을 손실했기 때문에
서부 이제 산비탈을 지나던 그 공기의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건조한 이제 그 비그늘을 형성해서 강수량이 적어지는 그 현상을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규모 또는 중규모에서 이제 기후의 패턴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에 미치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지구 표면에는 건조한 기후, 습한 기후, 그리고 서늘한 기후, 따뜻한 기후가 어우러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모자이크형의 이제 그 기후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 맨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북극 툰드라고요. 그 밑에 녹색이 북방 침엽수림.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대림과 그 다음에 그 열대 우림이 그 밑에 지역에 혼재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노란색의 이제 온대 초원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자, 더 밑으로 적도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열대 사바나, 초지와 관목립,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사막지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안가를 따라서 지중해성 식생이 이제 옅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그러한 기후대가 나타나고, 지금 흰색으로 표시된 것은 산지 지형입니다. 이제 산지 지형으로 중규모에서 육상의 형태에 의해서 기후대가 형성된 산지 지형을 산지 기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요인에는 태양광선, 해류, 그 다음에 육상 지형이 있고 그것들의 큰 영향에 따라서 대규모와 중규모에서 지금 보는 것 같이 모자이크 상으로 기후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의 이 생물 군집은 이 큰 규모에서 큰 기후대에 일단은 영향을 받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 지역 또는 노란색 지역, 녹색 지역이 각각 다 특징적인 기후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같은 색깔 안에서는 모든 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지금 더 작은 규모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조건과 자원을 바꿔놓고 그 바뀌어진 조건과 자원이 생물 군집에 또다시 한번 소규모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같은 기후대 내에서 소규모 수준에서 어떻게 조건과 자원이 분포 패턴이 달라지고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치겠죠.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그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예를 이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X축을 보시면은 이것은 위도, 이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적도지역,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극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시면 가실수록 아마 훨씬 더 적도지역으로 감에 따라서 이제 열대 우림의 성격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식물 식생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식물의 이제 구성하고 있는 종류들과 이제 생물 양이 이제 그 적도의 열대 우림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침엽수가 많아지고 이제 툰드라의 형식을 띠면서 이제 그 나지 아무것도 이제 그 식물에 덮여 있지 않은 나지와 그 얼음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지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X축은 대규모에서 앞서 배운 것처럼 적도에서 이제 극지방으로 갈수록 식물의 군집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대표적으로 나타내고요. X축은 고도입니다. 육상의 이제 패턴에서 고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중규모 또는 소규모에서 우리가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열대림, 낙엽 화렵수림이 같이 나타나다가 이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침엽수림, 그 다음에
이제 큰 목본 식물이 드문 툰드라가 나타나고 그 위쪽으로는 식물로 덮여 있지 않은 그냥 이제 낮이나 뭐 특히 그리고 더 높은 곳은 마치 극지역과 같이 눈과 얼음이 덮여 있는 것으로 이제 자원의 조건과 그 자원과 조건이 이제 분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규모에서의 X축에서의 오른쪽 끝과 소규모에서의 Y축에서의 고도의 맨 위쪽 끝은 서로 비슷하게 되고요. X축에서 대규모에서의 적도 지역과 그 다음에 고도상에서의 맨 낮은 소규모에서 낮은 부분, 해발 고도가 제일 낮은 부분은 또 유사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대규모에서 기후대가 변함에 따라 식물 식생이 결정이 되고 서로 상이한 것은 우리가 소규모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서 이제 조건과 자원이 시간의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간에서 수천 년의 시간 규모로 조건과 자원은 변화하고 또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생물 군집의 조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간에서 수천 년의 시간 규모로 조건과 자원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생물 군집의 조성도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죽은 쥐나 잎 조각을 분해하는 미생물 군집은 시간별로 아주 작은 규모의 시간에서도 활발하게 변화하겠죠. 또 다른 극단적인 예로는 반대의 예로는 수만 년 동안의 군집 구성의 패턴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홍적세 빙하기 동안 기후변화는 현재의 동물과 식물의 분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 빙하기의 정점 이래로 약 2만 년 안에 지구의 기온은 약 8도씨가 상승을 하면서 이것이 아주 큰 시간의 규모에서 조건과 자원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서 생물 군집의 조성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즉 아주 작은 시간의 규모 또는 큰 시간의 규모 두 가지 모두에서 조건과 자원은 변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생물 군집의 조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두 슬라이드에서 아주 큰 규모와 아마도 중규모에서 어떻게 조건과 시간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생물 군집의 조성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주 긴 시간의 규모에서 조건과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생물 군집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는 얘는 북미 동부 지역에서 마지막 빙하기의 후퇴에 따라서 두 종, 스트로브 잣나무와 미국 너도 밤나무가 어떻게 분포가 확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브 잣나무의 이제 확산 경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000이라는 숫자는 1000년 전을 의미하고 13000이라는 숫자는 13000년 전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는 이제 미국 너도 밤나무의 분포 패턴을 6000년 전부터 10,000년 전까지 이제 표시한 것이고 갈색으로 표시된 것이 실제 지금 현재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빙하기가 후퇴함에 따라서 이 두 종의 나무의 육상 지역의 조건과 자원이 바뀜에 따라서 안쪽으로 점점점 또는 이제 북쪽으로 점점점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긴 시간에서 수천에서 수만 년에 걸쳐서 빙하기가 끝나감에 따라서 조건과 자원이 육상 생태계에서 변화하고 그것에 따라 맞춰 두 종의 나무가 육지에서 확산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다음은 뭐 몇 시간의 규모는 아니지만은 수십에서 약 수백 년 동안의 식물의 천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특히 용암 지역에서 그 용암 지역을 이제 메워가는, 용암이 분출된 뒤에 메워가는 천이 과정에 대해서 나타내는 아마 중간 규모의 시간 규모에서 조건과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고 생물군집이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일본의 미야키지마 섬에서 37년 전 용암, 자, 그림에서 오른쪽에 위쪽 약 그 2시 방향 쪽에 37년 전에 용암지대, 용암이 흘렀던 지역,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 125년 전에, 그 다음에 16년 전에 그 약 7시 방향에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약 800년 전에 그 용암이 형성된 용암지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그 생물의 천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B 부분, 지도 밑에 부분을 같이 보시면은 천이 초기에는 키 작은 오리나무만이 약간의 식생을 형성하다가, 즉 37년 또는 그것보다 그 최근에 만들어진 용암지대에서는 이러한 식생만이 보이다가, 오리나무가 이제 주된 식생을 보이다가 천이 후기 단계, 즉 37년을 지나서 약 800년에 걸쳐서 이미 용암지대가 형성된 곳에서는 천이가 진행돼서 고사리류, 초본, 그 다음에 덩굴식물, 그리고 목본식물 등이 포함된 약 113종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용암이 분출이 되고 용암지대가 형성돼서 이제 시간의 규모 약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에 그 용암지대의 조건과 자원이 변화하면서 오리나무로부터 이제 식생이 시작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천이가 이루어졌는지 용암지대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중간 규모의 시간 규모에서 조건과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 생물군집상이 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4장 첫 번째 부분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장 두 번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